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저희가 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전문위원과 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여기 변화된 스튜디오는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좀 낯설기도 하고. 예. 저희 거리가 너무 멀어졌죠. 예, 예. 원래는 한 요 정도 계셨었는데. 좀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요. 서로 침도 튀기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아 지금은 안 됩니다. 감기 걸리셨잖아요. 같이 독감도 걸리고. 싫어요. 예. 의리로. 예. 요새 싫습니다. 또 폐렴도 또 다시 유행이라는. 아 그러니까요. 아, 네. 폐렴도 있고 혹시 건강 괜찮으세요? 예, 저 아직은. 예. 여기 이분은 가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독감 중입니다. 자 오늘 제목부터가 참 우리에게 큰 관심을 끄는 겁니다. 산타가 올까? 아, 산타가 올까? 산타가 옵니까 안 옵니까? 와야겠죠. 예. 네, 첫 번째 질문 뭐 바로 들어가죠.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네. 뭐 제목이야 뭐 산타가 올까 이렇게 또 설정해 주셨는데 일단 연말을 앞두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정말 산타 랠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12월. 뭐 이거를 뭐 기술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내년 1월 뭐 초반까지가 이제 산타 랠리로 보통 규정을 많이 하는데 네. 이번에 산타 랠리 어떻게 보십니까? 여의도 채권 왕으로서. 채권왕은 아니고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채권왕은 아니고. 예, 예. 뭐 제가 뭐 온다 안 온다 이렇게 뭐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일단 그 과거의 사례를 일단 한번 좀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화면에 이제 준비를 좀 해왔는데 네. 과거에 그 연초부터죠. 연초부터 11월 15일까지 5축에 있는 겁니다. 네. 15일까지 한 5% 이상 그 주가가 올랐을 때 S&P 500 기준으로 네. 과거 한 22년 동안의 사례를 보게 되면 산타넬리가 있었습니다. 올라야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월 이 연초부터 1월 15일까지 5% 이상 올랐을 때 S&P가 올랐을 때 보면은 여기 차트에 보시기를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다 산타넬리가 있었던 해.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봐서 50년 동안을 저희가 봤을 때 30번의 이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연초부터 11월 15일까지 5% 이상 올랐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때는 4번을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라는 어떤 사례가 있어서 예. 그렇게 보면 이 통계로만 본다라고 하면 올해 산타넬리는 당연히 있겠죠. 올해 11월 15일까지 한 17%가 올랐으니까 네.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지 혹시 않을까라는. 그런 통계는 없어요? 연중에 예. 엄청 많이 올랐을 때와 예. 연중에 그 아까는 5%가 기준이었잖아요. 예. 뭐 예를 들어 연중에 막 15%, 17% 올랐어요. 네. 그러고 나서 산타랠리가 있는지와 좀 적게 오르고 나서 아니 뭐 그거는 네. 차트에 금방 보여드렸듯이 뭐 26%, 27, 29% 올랐을 때도 산타넬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5%만 올랐으면 과거에는 5% 이하에는 산타넬리가 없었던 거고 5% 이상 올리면 과거 한 우리가 지금 뒤돌아서 한 20년 동안만 짧게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산타넬리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조금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통계이기 때문에 뭐 네. 이게 꼭 맞는다라고 뭐 100%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예. 그래도 좀 산타넬리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뭐 여러 가지 11월 달에 우려했던 불확실성 자체가 사실은 뭐 다행스럽지만 네. 큰 무리 없이 사실은 넘어갔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FOMC도 있었고 뭐 미중 정상회담 뭐 미국의 그 셧다운 문제 네. 또 중동 문제까지도 사실은 뭐 조금 우려를 했지만 뭐 유가도 떨어지면서 이제 좀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미국 경기가 4분기 성장률이 뭐 지금 보게 되면 그 애틀란타 연준에서 지금 11월 22일까지 나온 지표만 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 2.1%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일반적인 컨센서스 자체가 뭐 0%대 4분기 성장률 나올 거다. 워낙 3분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4분기는 좀 안 좋을 거로 봤는데
4분기 성장률 자체가 2% 나온다라는 거, 뭐 내년은 뭐 차치하고라도 결국 4분기만 보게 되면 연착륙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분명히 가시 쪽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 자체는 당연히 주식시장에는 호재일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산타 랠리와 더불어서 주식시장을 그 통계와 더불어서 이제 연말까지 주식시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힘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 자체는 그 뭐 많이 들어죠.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네. 알파벳, 엔비디아, 테슬라, 메타 플랫폼스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뭐 이 매그니피션트 세븐을 얘기를 드리는 거는 올해 사실은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상당히 강한 상승 랠리를 기대보다 했었던 가장 주된 원인 자체는 이 7개 종목 자체가 워낙 강한 랠리를 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제가 그 근거를 조금 드리면 이게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S&P 500에서 그 매그니피션트 세븐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19년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올해 보게 되면 거의 30% 정도 이제 올라온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과거에 뭐 니프티 피프티 얘기도 뭐 많이 했지만 네. 마치 이제 그거보다도 더 이제 압축해서 사실은 미국의 주식시장이라든지 경제 자체가 조금 구조 재편을 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뭐 당연히 뭐 이익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상당히 좀 뭐 최근에 테슬라가 조금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말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계속해서 좀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위원님 근데 네. 혹시나 좀 과도한 저 비중이 시장에서는 좀 약간의 뭐 우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야 이건 너무 좀 과열된 거 아니냐? 예,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좀 과열은 좀 아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그렇게 보는 물론 이제 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갖고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좀 미국의 전반적인 그 산업구조 재편 또 투자의 어떤 재편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관련해서 오늘 그 하나 차트를 준비해 온 게 사실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팬데믹 국면 이후에도 사실은 이 차트를 가지고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미국의 그 GDP 개정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고정 투자 항목 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설비 투자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식 재산 생산물 투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기업을 투자하는 이런 무형 자산 투자가 되겠죠.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GDP 대비해 추이를 그려놨는데 보시면 알겠죠. 과거에는 대부분 다 설비 투자였습니다. 그렇죠. 네, 당연히 뭐 공장 짓고 뭐 그렇죠. 우리가 기간. 최근에 근데 이게 그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두 개가 역전이 됐습니다. 오히려 그 역전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제가 이거를 강조드리는 거는 소위 이제 미국의 투자라는 거는 뭐 공장 짓고 이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지금 무형자산 투자 자체가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말씀드린 지금 매그니피션트 세븐의 대부분의 경우가 다 이것에 해당되는 이러한 추세라고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뭐 이게 조금 너무 쏠림이 있고 좀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중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러한 우려가 있을 텐데 사실은 미국의 체질 경제 체질 자체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흐름과도 사실은 좀 맥을 좀 같이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뭐 결국 미국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 이러한 산업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 산업이라든지 경제를 이끌려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바이노믹스 하는 거고 뭐 그러한 측면 또 이제 뭐 아까 뭐 AI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 이제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결국 할 수 있는 건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추세라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 그 뭐 아직은 좀 몇 개 종목이 사실은 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좀 저희는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이후로 어떤 산업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 이게 초입 구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예, 거를 예, 우리가 예, 또 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앞으로 이 무형 자산에 대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이 설비 투자와 무형 자산 간의 이 역전 현상, 괴리폭 자체는 예. 앞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 발음이 잘 안 되는데 그냥 뭐라고 할까요? 일곱 개- 빅세븐으로 가죠. 빅세븐, 네. 빅테크 세븐 예. 정도로 이제 뭐 얘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이게 약간의 초입 구간이라고 본다면 예. 약간의 투자자 입장에서 예. 지금 뭐 빅세븐의 어떤 그런 수혜는 받을 수 없지만 예. 이 전반적인 산업 환경에 따라 뭐 소프트웨어 아주 작은 중소형 기업이라도 소프트웨어의 기업들이 향후 좀 시장을 좀 이끌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나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뭐 이제 밑단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예. 지금이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빅세븐 정도만 이제 각광을 받는데 뭐 계속해서 뭐 그게 이제 뭐 새로운 유니콘으로 등장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기존에 이제 상장했던 업체들이 사실 그거를 찾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의 어떤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쪽에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고요. 예. 뭐 이 맥락이 뭐 아직은 맞을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뭐 일부에서 얘기하던 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 그 수혜를 보는 게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아닌가라는 이제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왜요? 있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강소기업이라든지 이러한 쪽이 이제 일본이 상당 부분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미중 관계, 미일 관계라든지 예.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조금 일본에 대한 어떤 관심 뭐 또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그냥 뭐 이제 뭐 반도체도 뭐 마치 우리나라에 확 뛰져 있고 하지만 약간 아까도 무시하는 예. 경향이 있어요. 아니 근데 TSMC가 자꾸 일본에 짓잖아요. 예, 뭐 지금 그런 식으로 다 일본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일본도 뭐 그러한 쪽에서의 공급망의 주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당 부분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뭐 사실 일본 증시 자체가 아시겠지만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게 뭐 일본의 토마 정책이라는 부분도 상당 부분 혜택을 받기는 하지만 우리가 잘 뜯어보게 되면 뭐 이러한 쪽의 어떤 재편 과정에서 일본 기업들이 뭔가 수혜를 보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도 사실은 조금 그러한 측면에서 뭐 우리가 꼭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라 예. 일본의 기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한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지금 단계에서 이거 좀 곁다리일 수도 있는데 일본 기업 이게 일본 주가가 올라가는 게 예. 밸류에이션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업 실적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뭐 정확하게 밸류션까지는 제가 체크를 좀 못 해봤는데요. 일단 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환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환효과 덕분에. 그렇지. 대표적으로 자동차를 보시더라도 예. 우리나라 자동차하고 일본 토요타 자동차를 생각했을 때 그 환효과라는 거는 네. 일본이 상당 부분 톡톡히 얻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또 기업의 이익 자체도 보게 되면 뭐 제가 뭐 자세하게 지금 최근에 일본 기업을 이제 저도 이제 좀 공부를 하려고 좀 들여다보고 있는 네. 이제 주 시작인데 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일본에 대한 어떤 부상 이러한 것들을 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예. 조금 판도 자체가 조금 변화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일본 주가가 사상 최고치니까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너무 다 올라서 예. 관심이 가는 건지 예. 아니면 그냥 올랐으니까 야 이거 좋은가 보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지 예, 예. 아니면 맞아요. 정말 그 밑단에서부터 그 기업의 어떤 환경이나 생태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져서 물론 그게 주식에 또는 뭐 지수에 많이 녹아 들어갔겠지만 이게 참 저는 그러니까 좀 양자가 지금은 그 말씀하신 두 가지가 다 복합적인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하튼 일본 정부가 인위적으로 사실은 주식시장 경기를 뭐 강하게 부양을 하고 있는 거, 푸시를 하고 있는 거고 유례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올린다고 이 난리를 피고 있는 부중에도 예. 계속해서 제로금리 정책을 피고 뭐 일본 정부는 내수 부양 정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정을 쏟아붓고 있는 이 과정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사실은 그 뭐 유동성 뭐 공급의 어떤 과대적인 어떤 효과로 분명히 볼 수 있는 그가 특히 이제 엔화로 이제 표시되는 이러한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일본 증시가 뭐 지난해부터 쭉 보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온 이 부분 자체를 꼭 이 통화 정책 하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그렇죠. 좀 한계가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고 있어요. 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자금이라든지 이러한 자금 뭐 미국계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 상당 부분 일본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 모습들 자체를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앞으로 또 엔화가 뭐 또 강세로 가서 또 분위기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느끼는 뭐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뭐 또 산업적으로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특히 이제 경쟁 관계라는 측면에서 예. 보면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럼 위원님께서 요즘에 최근에 일본을 좀 이제 좀 보려고 보고 계시는데 예. 일본 하면은 뭐 물론 로봇 산업도 정말 뛰어나고 네, 일본이 예. 뭐 점유율도 정말 높으니까 그럼 어떤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세요? 위원님께서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말씀드린 이런 빅세븐과 관련된 여러 예. 가지 공급망 쪽에서의 혜택을 볼 수 아. 있는 그러한 쪽에서의 공급망에서. AI라든지 로봇이 말씀하신 대로 로봇이라든지 예. 뭐 아무래도 기본적인 뭐 기초적인 어떤 인프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충분히 갖고 또 기술적으로도 갖고 있는 데가 일본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뭔가가 조금만 더 얹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성장의 속도라는 부분 자체 아까 뭐 TSMC도 얘기하셨지만 그러한 쪽에 같이 이제 손잡고 나간다라고 하면 예. 뭐 어느 순간 우리가 뭐 초격차를 얘기했죠. 그 초격차 자체가 상당히 분도 줄어들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이거 이제 제가 사실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최근에 로봇주들이 최근에 한 뭐 몇 달 한 3개월 동안에 많이 막 이제 변동성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우리나라 로봇주들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 외국에 있는 뭐 물론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하면서 또 이슈가 받았고 근데 그 외국에 있는 로봇주들이 정말 그 주가가 좋나 보니까 다 안 좋더라고요. 미국도 안 좋고 사실은 맞아요. 네. 환학도 그렇게 주가 부양을 많이 안 했던 부분이고 약간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우리나라만 로봇에 관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이제 어찌 보면 전반적인 미국의 정말 대표적인 로봇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일본에도 대표적인 로봇 기업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은 이 기업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 저평가 받았던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게 있고 또 아직은 또 로봇의 상당 부분은 중국이 상당 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아직은 뭐 마켓 시어라든지 이러한 쪽이 뭐 미국이나 일본 로봇이 크게 약진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하나 뭐 영향이 있긴 예. 하겠죠. 뭐 제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뭐 아주 짧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아니 투자 전략을 짜시는 분입니다. 이 산업을 그게 아니라 투자 너무 전략을 사심의 마음을 내가 담아서 물어봤어.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제가 한번 좀 더 공부를 해서 알겠습니다. 뭐 일본에 대해서 조금 예. 더 자세하다. 넓은 자산으로 지금 이걸 어떻게 여길 줄이고 저길 늘리고 이 자산 전략을 짜시는 분인데 지금 로봇이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자 어쨌든 좀 계속해서 이제 미국 쪽의 이야기를 한번 여쭤보면은 네. 그러면 그 이제 빅세븐 기업들 그러니까 산타랠리는 일단 그래도 좀 확률은 있어 보인다는 거고 그럼 그 산타랠리도 빅세븐이 좀 이끌어 갈 것 같으신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익 흐름도 사실은 좀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빅세븐 기업들이 항상 보게 되면 이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뭐 화면에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말씀드린 이 매그니피센트 세븐하고 미국의 10년 국채제 역축으로 놨습니다. 이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뭐 작년 같은 경우 거의 금리에 따랐는데 올해는 사실은 이제 그 하반기에 돌면서 금리에도 이제 견뎌내는 듯한 모습을 사실은 좀 보여주고 있는데 여하튼 이러한 상황에서 금리마저도 여기서 만약 떨어진다. 라고 했을 때는 금리마저도 떨어진다. 금리마저도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빅세븐 기업들의 어떤 주가 탄력성들은 자체는 뭐 아까 이런 밸류에이션 자체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매그니피센트 빅세븐의 어떤 그 주가 상승 모멘텀 자체는 아직은 뭐 어떻게 연말 뭐 내년까지도 사실은 계속해서 유효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에 대해서요. 어쨌든 뭐 계속 5.5%인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5.5%인 거잖아요. 예. 근데 시장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고 있긴 한데 예. 이렇게 빠르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시장에서 항상 하이퍼 롱고라고 이제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4%대 금리 자체도 저희가 이전 수준을 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뭐 저희가 팬데믹 이전에 생각해 보시게 되면 뭐 미국 뭐
금리 자체라는 게 결국 1%, 2%대에서 뭐 낮을 때는 0%대까지도 사실은 갔던 그림 생각해 보면 그 레벨에 비해서 지금 4%대 금리 자체는 상당히 높은 금리고요.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는 뭐 한때 8% 갔다 최근에 좀 떨어져서 한 7%대로 줬는데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금리 수준은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고 뭐 제가 지난번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용카드 대출 론 같은 경우는 20%가 넘습니다. 미국도. 맞아요. 카드론이요, 카드론? 네, 카드론 맞아요. 같은 경우는 20%? 네. 20%가 넘습니다. 21%인가? 뭐. 그러니까 금리가 우리가 지금 뭐 미국 국채 금리만 가지고 뭐 4%, 5% 얘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자금을 융통하고 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고금리 상황이 사실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금리 자체가 뭐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미국의 성장이나 물가 수준을 생각해 보면 지금 4%대 금리도 높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좀 어렵겠죠. 예. 미국의 성장률이 뭐 평균 올해 뭐 연간 성장률이 2%는 좀 넘겠죠. 네. 거기에 물가 올해 뭐 한 결국 4, 5% 거기다 플러스 해보면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뭐 결국 금리는 명목금리는 7, 8%를 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4%라는 금리 자체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이다라고 얘기 드리기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봐야겠죠. 미국의 좀 펀더멘탈로 봐서 물가하고 볼 때. 근데 뭐 내년에 그래도 아무래도 미국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성장률도 둔화된다라고 하고 뭐 저희도 뭐 내년에 뭐 침체보다는 이제 둔화 쪽으로 가면서 물가 자체도 결국 이제 둔화. 뭐 저는 사실은 미국이 물가가 이미 좀 정점을 치고 내려왔다, 뭐 속도의 문제지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는 떨어지긴 할 텐데. 근데 뭐 미국의 물가 자체가 뭐 연준이 원하는 2%대 가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결국 국채 금리는 글쎄요 3% 후반 4%에서 결국은 요 밴드 내에서 결국 당분간은 상당 기간 움직이는 흐름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밴드 내에서 만약에 지속이 된다면 내년에 시장에 대한 관점은 보시는 뷰가 그래도 약간 보수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건가요? 뭐 경기 자체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저는 보수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 가격이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도 사실은 주식시장이 미국 주식만 보게 되면 나쁜 주식시장은 사실은 아니었던 부분들인데 그래도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고 했을 때 자산 가격에서는 조금 오히려 좀 호재로 될 때 뭐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조금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통계를 뭐 오늘 연휴이고 해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드리려고 너무 좋습니다. 조금 그 긍정적인 어떤 자료를 조금 모아왔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동결을 이제 한 이후에 다음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보면 한 8번 정도 사례가 있었는데 금리가 동결된 후에 주가가 빠진 해는 2차례 있었습니다. 2차례. 1989년 2월과 저 빨간색으로 저 1989년 2000년 5월이었죠. 근데 왜 그러면 어느 해는 오르고 어느 해는 빠진가 어떤 규칙이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걸 보고 생각해 봤는데 이 규칙 중에 하나는 89년에 뭐가 90년이죠. 90년에 뭐냐면 1차 걸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억하시죠? 2001년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금리가 종결이 되고 다음에 뭐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는 갔습니다. 근데 뭐 몇 개 이제 95년 사례, 2018년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경기 침체에 가긴 했는데 하나의 특징은 뭐냐 주식시장이 올랐던 해를 보게 되면 경기 침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종결이 되고 그 다음 해까지 경기 침체는 갔지만 그해 이제 경기 침체가 종료가 되고 경기가 반등하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주가가 다 올랐습니다. 근데 요 말씀드린 2차례는 그때 이제 경기 침체가 들어간 거죠. 사건 발생과 사건 발생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제 경기 침체를 선반영 뭐 하는 부분들께서 뭐 한 부분들이 있고 결국 경기 침체가 끝난다라는 이 기대감 또 뭐 금리도 내려주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끝날 거야라고 하면은 결국 주가가 반등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올해 이제 금리가 사실은 종료가 되고
내년에 그럼 주가가 오를까? 이거는 경기에 달렸다라는 얘기로 이제 할 수가 있죠. 내년에 경기 침체 가면 결국 주가는 못 오르지만 만약 진짜 우리가 얘기하는 연착륙 이러한 그림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 올해 뭐 18, 뭐 지금 한 18% 정도 올랐는데 네. 내년에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이죠. 대표적인 게 그 95년입니다. 95년. 예, 95년 보시게 되면 그 금리 인상이 종결되는 가 34%가 올랐고요. 야. 그 다음에 20%가 올랐습니다. 야. 근데 이때는 사실은 근데 하나 좀 이제 조금 이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때가 언제냐면은 미국의 IT 투자 붐이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맞아요. 아,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정말 미국이 초호황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이게 시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 시절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네. 여하튼 그때 95년 요때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리고 나서 주식시장 자체가 이렇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강한 투자, 미국의 강한 경기 호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돼서 내년에 경기가 연착륙할 거냐 침체갈 거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미국의 주식시장 흐름 자체는 상당히 있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둔하는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네. 침체를 저희는 안 가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내년 주식시장에 대해서 뭐 강한 어떤 그러한 95년과 같은 사이클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더라도 그게 뭐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저 1995년 때 제가 펜티엄 486 저 때였어요? 저 때인 것 같아요. 제가 샀을 때 중고였나 모르겠네요. 셀러론이 몇 년도입니까? 셀러론. 셀러론은 그 이유죠. 셀러론 아니에요. 셀러론이 펜티엄보다 낮은 거. 하나 낮은 거구나. 낮은 거. 맞네. 펜티엄은 나중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펜티엄이 셀러론보다 좋은 거. 아 그런가? 저희 집에서 처음 샀던 컴퓨터가 셀러론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 셀러론 몇 년입니까? 어. 중학교 1학년 그때였던 예.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 그때 인터넷이 처음 이제 회사에 보급이 되면서 예. 그때 이제 네스케이프라는 이제 그런 어떤 네스케이프네. 네, 보면서 이제 선도 하나씩 그 각자 있는 게 아니라 선이 팀당 하나였나 이게 라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뛰고 했던 시절이 아마 제 예. 기억이 그 윈도우도 이제 윈도우도 이제 창으로 이제 변하고 이제 그때 맞아. 이게 도스에서 이제 맞아요. 도스에서 윈도우 넘어갔던. 맞아. 대변혁기였죠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좀 네. 아까 이게 다시 들어서 그 빅세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대변혁을 정말 우리가 시작을 해준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강한 흐름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사실은 그거하고 조금 좀 차별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다르다고요? 예, 뭐 세상이 이렇게 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과정. 그때 사실은 90년대라는 부분 자체는 미국이 그 동서도,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네. 신냉전 시대가 아니라 결국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로 이제 갔던 시기죠. 근데 지금은 뭐 아시겠지만 신냉전이니 뭐 여러 가지 세상의 갈등 문제 자체가 많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렇게 뭐 성장 자체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기가 사실 어려운 뭐 미국하고 중국이 저렇게 우르렁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강한 어떤 성장. 만약에 서로 이제 뭔가 화해를 하고 그래 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우리 시장을 같이 성장해 나가자라는 분위기로 간다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지금 뭐 그 정도 상황은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떨까요? 저는 이제 가장 최근 기억나는 선거철이 바로 직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후보가 싸웠을 때 그때 시장이 저는 되게 힘들었던 기억으로 저한테는 이제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거가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들 이익은 좋아지지만 선거가 시장의 심리를 해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 당연히 있겠죠. 있을 것 같으세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힐러리가 2017년 네. 선거 2018년에 했는데 그때를 잘 돌이켜 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면 세상이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주식시장 다 폭락한다고 그래서 뭐 당선 그 선거 날이죠. 그날 기억을 해보게 되면 저희도 이제 밤새 뭐 자료를 쓰고 했는데 그때 아시아 시장이 완전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장을 갔더니 미국장은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라는 저희가 이제 의문이 있었고 이제 그리고 나서 사실은 2017년
18년까지 초까지는 국내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17년부터 4차 산업혁명 붐이 불겨서 16년 말부터 17년까지는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18년부터 이제 곤두박질을 친 게 미중 갈등 문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맞아요. 했으면서 이제 꺾여졌으니까 예. 사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선거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보게 보면 사실은 큰 맥락에서 같을 수 있어요. 뭐 반중 노선이라든지 자국 우선주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큰 틀에서 같은데 그 세부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차별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 이러한 것들은 바이든 정책의 가장 핵심인 반면에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IRA법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당연히 우리 수혜 보고 있던 것들 당연히 이제 큰 타격이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 선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아마 금융시장은 상당 부분 그 흐름에 따라서 요동을 좀 칠 수 있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내년에 이제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주식시장이 그래도 나름 좋을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 결국 이제 가시화될 거다라는 어떤 기본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땐 바이든 대통령이 유리할 수 있겠죠. 경기도 조금 연착륙하고 있는데 만약 역으로 해서 이 디스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계속 물가가 높은다라고 하면 바이든 대통령 지금도 자신 지지율을 앞서가고 있는데 네. 그때 가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아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경제가 안 좋아질 테니까. 네. 예. 그러니까 내년에 사실은 복잡한 어떤 이러한 그 퍼즐 같이 예. 금융시장이 그 어느 퍼즐이 맞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반응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뭐 미국은 이제 2018년 경험 때문에 뭐 트럼프를 또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융시장 네. 자체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선호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예. 당장 뭐 우리나라한테 국방비 더 내놓으라고 또 이제 또 야단칠 거고 예. 우리 또 재정 부담도 커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좀 복합적 문제가 있어서 이게 꼭 누가 당선이 돼서 좋은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고 정말 이제 그 공약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좀 세심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뭐냐면 기업 특히 이제 빅세븐 기업들의 이익이 내년에 좋아질 것으로 기대돼서 시장의 긍정에 더 많이 반응할지 아니면 그 선거로 인해서 기업들이 실적을 진짜 받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인 타격이 시장을 가라앉히게 될지 뭔가 이게 어떤 쪽이 기본적으로는 뭐 그 선거라는 부분이 심리적으로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펀더멘탈로 사실은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연착륙도 아니라 경착륙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이 이제 종결된 거의 확실되는 상황에서 내년에 이제 금리 뭐 인하까지는 안 돼도 이제 동결 분위기를 가고 뭐 물가는 떨어지고 뭐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경기 자체는 사실은 크게 나빠지죠. 특히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 자체가 지금도 뭐 상당 부분 좋은데 그 흐름 자체가 크게 이전처럼 망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수요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뭐 우리가 그 선거라는 부분 자체를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에 정말 경기 연착륙을 할 수 있는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자체가 가시화될 거냐 이 부분 자체가 저는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내년에 경기 침체가 와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만약에 대선이라는 이벤트만 만약에 따져고 봤을 때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도 전부 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공화당이 자국주의 위주의 어떤 공약을 많이 또 낼 거잖아요. 만약에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나오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 경기 부양하겠다. 많은 공약은 결국에는 미국한테 득이 되는 공약을 남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땐 대선이라는 거는 오히려 또 누가 됐든 간에 미국에서 많은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오르니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미국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겠죠. 뭐 어느 후보든 간에 경제를 망가뜨리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고 모든 이제 공약은 당연히 뭐, 뭐 미국 국민을 위한 공약일 테니까요. 뭐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나 이제 뭐 중국이나 이러한 쪽에서는 사실은 조금 세법이 좀 복잡해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있고요.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돼서 잠깐 뭐 말씀드리고 그 관련해서 1월 달 대만 총선이 있습니다. 맞아요. 1월 13일인가요? 14일인가?
13일. 아 13일이군요. 네, 대만 총선이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보면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 공급망 정책하고도 사실은 직결되는. 왜냐 이게 친중 후보가 되느냐, 지금의 민진당의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분위기 자체가 확 바뀔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뭐 집권당이 계속 집권한다라면 뭐 공급망에 대한 어떤 부분이지만 만약 친중 후보가 됐다. 약간 그러네요. 미국 쪽에서 약간 뭔가 껄끄러워질 수 그렇죠, 있는 부분들도 그렇죠. 있고 뭐 갑자기 뭐 중국과의 어떤 반도체라는 이런 협력 자체가 강화된다라든지 이러면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그동안 만들었던 게 다 허물어지는 부분들이어서 뭐 또 다른 또 뭐 갈등에 대한 문제 자체가 사실 좀 불거질 수도 있어서 내년 1월 아까 선거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있을 그 대만 총선 13일에 있을 대만 총선도 저희가 뭐 우리가 왜 대만 총선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예, 좀 한번 좀 지켜볼 수 있는데 최근 그 제가 표를 갖고 왔는데 오늘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불안한 게 그동안 사실은 민진당 후보 자체가 여기 민진당 후보입니다. 상당히 지지율상으로 앞서가다가 최근에 국민당 이게 친중 쪽입니다. 이게 조금 지지율이 11월 달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네. 만약 야권의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사실 이 문제가 사실은 상당히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타이밍. 예, 이게 만약 야권이 단일화됐을 경우에는 친중 후보가 당선이 될 가능성도 사실 높아지는 상황들입니다. 와 저거 보면요. 예. 그 타이밍을 누가 데려가느냐만으로도 민진당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쪽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 그 폭스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하는 것들도 결국 이거를 물러나게 하기 위한 중국의 압박일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 나온 부분. 태어나서 네. 이 대망 총통 선거를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거 처음이야.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요, 언제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겠어? 와 진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만약 정말 친중 성향이 되면 뭐 TSMC에서 주문 받는 거를 막 중국이 뭔가 이렇게 간섭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인가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을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중국은. 뭐 그것까 글쎄 뭐 TSMC라는 게 뭐 그래도 개별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것까지 얘기를 드리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정부 자체가 친중 성향으로 만약 바뀐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뭔가 이 미국과의 관계는 조금 껄끄러워질 거고 중국과의 관계 자체는 그래도 원만해질 뭐 조금 이제 개선이 될 테니까요. 거기에 이제 반도체 뭐 우리가 공식적인 안 해도 뭐 우회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화웨이도 뭐 어느 순간은 뭐 쓰고 있듯이 쓰고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위기가 사실 형성이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되면 또 뭐 양안의 어떤 문제를 둘러싸고 뭐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어떤 또 뭐 관계도 또 복잡해질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 대만 총통 선거가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새로운 또 하나의 또 저희가 1월달에 좀 봐야 되는 변수 선거 이슈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갈밭인데 왜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이걸 갖고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하면 우리가 음모론을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뭐 단기적인 변동성을 또 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뭐 그러한 측면에서는 조금 메인 이벤트로서 우리가 조금 고려해야 된다. 뭐 항상 보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1월 말에 또 뭐 미국도 임시 예산은 또 얘기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을 해서 조금 오늘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하긴요. 폭스콘도 세무조사 들어간 거 보면 뭐 TSMC라고 안 하겠어요, 사실. 열받으면 하는 거지 뭐. 약간 수틀리면 잠깐 세무조사 들어가자. 이렇게 가는 거죠. 난 그것보다도 엔비디아 거 만든 거 있지 좀 갖고 와봐. 이러지 않아. 그럴 수도 있지. 이거 모르는 거야. 진짜.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도 맞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TSMC가 안 돼서 뭐 삼성 쪽 파운드리에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다 불확실성의 수준이다 보니까 자,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대기되어 있다 이런 것들 다시 처음으로 가서 처음으로 갑니까? 산타랠리 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산타랠리에 대해서는 일단 뭐 이건 1월달 얘기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좀 재반 환경 자체가 나쁘지는 뭐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우호적이다라고 좀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박상현 전문위원과 함께 했던 우리 산타가 올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갑자기 날씨 추워졌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